안녕하세요. 보나투어 김마테오입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하베르의 신비의 나라 지팡구를 가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 교회사를 공부하려면 일본을 알고 이해하여야만 그 고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 상인들의 중개 무역을 알면 프란치스코 하베르의 일본 선교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동아시아의 중개 무역과 신비의 나라 지팡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금과 은이 넘쳐나는 지상의 낙원으로 묘사된 지팡구로 알려진 일본은 신비의 나라,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지상 낙원처럼 알려졌습니다. 마르코폴로는 중국 원나라에서 떠돌던 지팡구에 대한 허황된 소문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을 집필한 사람은 당대 전기소설 작가였던 루스티겔로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루스티겔로는 아직 마르코폴로가 자신과 함께 전쟁포로 수용소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구술과 발언을 기초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이 나기 때문에 금이 대단히 많으며 아무도 그 섬에서 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며 어떠한 상인이나 사람도 대륙에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환상과 신비의 나라로 알려진 섬나라 지팡구를 향해서 프란치스코 하베르와 야찌로가 복음을 들고 출발한 것입니다. 앞서 만든 유튜브와 겹치는 부분은 앞 유튜브 프란치스코 하베르 편을 보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하베르 신부의 일본 방문은 그리스도 선교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래된 복음이 동아시아 끝에 있는 일본에 전해짐으로써 동서의 만남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미 당나라 때 네스토리우스파의 그리스도교가 중국의 수도 장안까지 전래된 바 있지만 일본 열도에 유럽의 선교사가 도래한 것은 하베르 신부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베르 신부는 처음에 이냐시오에게 일본의 선교와 동아시아 선교의 원대한 포부를 낙관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하베르는 당시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제한적인 지리적 정보에 의존하여 일본, 중국, 천축국, 타타르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었으며 일단 일본으로 가서 중국, 천축국, 타타르를 순차적으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항해가 생애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감에 젖어 이냐시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아에서 출발해서 37일 만에 도착한 말라카에서는 바스코 다가마의 넷째 아들 베드로 다가마 수비대장이 재정적 후원으로 일본 국왕에게 전할 선물과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6세기 말라카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 항해는 유럽의 무역상들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협하는 태풍 때문에 포르투갈 상선이 말라카에서 일본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젖은 옷에 기름을 묻히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왜구의 위협은 당시 중국 명나라 국가의 운명을 흔들어 놓을 만큼 왜구 문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왜 포르투갈 상선들은 일본과 교육을 추진하려 했을까요? 바로 이 대답이 하베르 신부의 일본 선교 설명을 이해해주는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일본의 패권을 장악한 집권자들은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유럽인들이 일본 해안에 출몰하는 것에 양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마카오, 일본, 나가사키를 축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던 비단과 은혜 무역을 통한 막대한 재정적 이익 때문에 16세기 후반 일본의 막부의 통치 자금은 상당 부분이 마카오, 나가사키 무역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왜구를
해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직적이고 무자비하여 광범위한 약탈 때문에 명나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는 악화일로였습니다. 명 말기의 외교 정책은 일본과의 모든 교육을 금지하고 어떠한 외국인과의 교육도 국법으로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명나라 말의 조세 징수는 철저하게 은 본위제였는데 명나라에서 은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마카오를 통해 수입되던 일본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고급 비단의 수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었습니다. 일본 각 지역 영주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대내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고급 비단이 필요했고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한 도요토미와 도쿠가와 가문에서도 엄청난 양의 비단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이 필요했고 일본은 중국의 고급 비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 중국의 정치적 대립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은과 비단이 초래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간파하고 마카오, 나가사키 중개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광동에서 생산, 판매되던 비단을 매점 매석해서 교역 시기와 가격을 조절해 일본과의 중개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하베르가 일본으로 향할 즈음 포르투갈 무역상들에 의해 마카오, 나가사키 국제무역이 막 태동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내전 상태였고 중앙 집권 국가로 태동 단계에 들어서는 과정에서도 일본에서 온 하베르 일행의 관심과 호의를 보이는 데에는 이런 동아시아의 국제무역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베르 일행이 일본에 거주하며 종교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카오, 나가사키를 오가며 중개무역을 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의 도움 없이는 비단 거래로 확보하던 막대한 수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일본의 첫 선교지 가고시마에서의 희망과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나토 김마테오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